안녕하세요. 보기닐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책은 50에 읽는 장자입니다. 지은이, 김범준, 1968년생, 20여 년간 일과 공부를 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다. 고려대를 졸업한 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코칭과 리더십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업 인권에 관심을 갖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까지 기업과 사회, 사람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직장인이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대기업의 인재 육성 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들어가며 장자를 읽고 50의 여유를 되찾다. 저는 40을 갓 넘길 즈음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맞서려는 마음이 강할 때였지요. 돌진하는 마차를 향해 앞다리를 들고 겨루어 보려는 사마귀처럼 어리석기도 했습니다. 40쯤 장자와 처음 만났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음에서 튕겨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50이 되어 읽자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 외편 중 산목에 실린 빈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배가 와서 그의 배에 부딪힙니다. 그가 성격이 어떨지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단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물러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2번이라도 다시 소리칠 것이고 그것도 듣지 못하면 3번째 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는 성내지 않다가 지금 성내는 것은 앞의 배는 빈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을 산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이 50이 되자 난시에 노안까지 덮쳐 가까운 곳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편치 않고 염색하는 주기는 3달에서 2달, 1달로 짧아져 갔지요. 한 번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몸만 고장이 난 줄 알았지만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했던 다짐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고 이것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이 나이에 생긴 우울감과 불안함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먹은 솜처럼 몸은 처지고 수면도 편치가 않아 매일 밤 악전고투를 합니다. 닳고 다른 영혼이 이제는 한계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해야 함에도 내가 타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은 조급해졌고 평화와 멀어졌습니다. 소유가 인생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되니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이 집착 때문에 저는 제 영혼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장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자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50이 넘어 만난 장자는 마침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저에게 세상을 빈배처럼 바라보라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빈배가 되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일에 고통받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40에서 50까지는 인간이 성숙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에든 얽매이기 바빴고, 때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빈배처럼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이 빈배가 되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오는 해와 악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지요. 50, 그리고 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은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초조해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며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자를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임무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정신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라는데, 장자가 50이 된 우리를 위해 그 역할을 잘해주리라 믿었으니까요. 50 이후에는 규율, 논리, 부와 명예를 강요하는 가르침보다는 만물의 순리를 생각하며 자연에서 소유하기를 권하는 장자의 철학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나보다 내가 아닌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들여다보지 못했던 50을 위해 장자가 전해주는 여유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자는 기원전 300년 무렵 중국 전국시대의 송나라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2500년 전의 철학자를 지금의 시대에 소환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무의 자연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소요유의 지극한 자유를 누리는 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을 동안만큼은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장자의 자유로운 사상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는 내편, 외편, 그리고 좌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거대 담론처럼 보이는 추상적 이야기도 있으나 대부분 어른을 위한 동화처럼 구체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장자가 직접 저술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내편을 통해 50에는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1장 50. 지금까지 잘 왔다. 어떤 사람은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들 때 희열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50이 되어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행운일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하는 직장 생활에 진저리가 난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설 때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라나요? 전자는 일 중독이고 후자는 일 혐오입니다. 어쨌든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몸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이제 소수만 겪는 질환이 아닙니다. 감기보다 흔한 질병이 되었고 풍토병처럼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잔혹한 날들 앞에서 비명만 지르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일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일중독과 일혐오를 모두 겪고 있는 저에게 장자는 일종의 비상대피로였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기회가 많은데 제가 장자를 접하게 된 건 역시 인생이 바뀌는 기회 중 하나였습니다. 몸은 쇠락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장자의 이야기는 저희 고민과 외로움, 슬픔과 기쁨을 나눌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50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만 잡다한 수다나 술 마시며 하는 한탄 이외에는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이 되고부터는 나의 쓸모를 고민하게 되더군요. 책임감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자책하는 저를 향해 장자는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쓸모를 중시했던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제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서 지나가는 목수마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기 저 막막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로이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슬슬 산책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다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자는 건 또 어떨까요? 아무 곳에나 심어 놓아도 누군가의 도끼에 찍힐 일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도 않는 당신의 커다란 나무가 쓸모없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자는 나무의 쓸모를 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팍팍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50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건조해질 대로 건조해진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가 실린 소요유의 소요란 목적 없이 여유롭게 논의는 만족스러운 상태 혹은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소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적 없이의 밑줄을 쳐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체를 향유하고 즐길 때 쓸모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소요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떨까요?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겁니다. 새롭게 내딛는 길마다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장자가 50을 향해 슬며시 권하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장자의 조언은 목적에 갇혀 과정이 생략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2장. 나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찾는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불행에서 벗어나 일상을 홀가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자는 3가지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그리고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각각의 소리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내는 소리란 나 자신이 내는 소리입니다. 스스로의 경험만이 담긴 소리이지요. 둘째, 땅이 내는 소리는 예기치 않게 마주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듣는 소리입니다. 셋째, 하늘이 내는 소리는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나 혼자만의 소리뿐 아니라 어울려 살아야 하는 타인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을 외면하지도 않는 마음, 모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관계의 재건에 관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장자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사물의 소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내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 잘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만의 소리가 옳다는 생각을 비우고 타인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당장 하고 싶은 것부터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늘 경계심 가득하여 퉁명스럽게 말하는 상대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건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또 그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스스로 먼저 치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쉬운 듯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오상아, 즉 나는 나를 잃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소리부터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어쩔 땐 아주 큰 소리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말입니다. 세상과의 조화는커녕 불협화음만 가득한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성곽 남쪽에 살았다는 자기는 바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지었기에 타인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을 비웠기에 새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스스로를 잘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타인과 마주칠 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섣부른 편견으로 엉뚱한 소음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의식을 비워내는 작업, 즉 오상아와 친숙해지기를 권해봅니다. 그래야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불협화음이 아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를 비운 뒤에야, 나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갑갑하고 답답하며 지극히 세속적인 권위와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한 거친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며, 그런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리야말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보다는 한층 더 나아진 새로운 삶이 저절로 펼쳐지지 않을까요? 3장. 혼자됨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50이 되니 관계가 고민됩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없고 멀어지는 누군가만 눈에 밟힙니다.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의 미소와 친절이 알고 보면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짓 웃음이자 거짓 배려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안심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나이 50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줄여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 없이 빽빽하게 채워진 모습을 보면 쉽사리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보내보자는 겁니다. 텅 빈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50인 우리의 전후 좌우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웃어주십시오. 관계가 지루하다면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루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의 중심은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50 이후의 시간은 뚜벅뚜벅 용기 있게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독단적인 삶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욱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시간과 장소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으며 외모가 대단해도 절세미인을 바라보는 물고기의 시선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한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주워 모은 쇠붙이를 녹여서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쇠붙이 일부가 튀어오르더니 대장장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갸가 될 거예요. 마갸란 명검을 칭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를 본 대장장이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쇠붙이의 소원대로 평범한 제품이 아닌 세상이 우러러보는 마갸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을까요? 대장장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쇠붙이 왜 이래? 아침부터 재수없게.
나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장자는 쇠붙이와 마귀와의 관계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함에도 이니 즉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를 외치고 다니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귀가 되고 싶은 쇠붙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책 몇 권 냈다고 마귀와 같은 명성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50에는 섣불리 마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와 상대방의 소망이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바라는 것이 다르면 당연히 궁합도 맞지 않지요. 맞지 않는 것을 굳이 맞추려고 한다면 충돌할 뿐입니다. 쇠붙이가 대장장이의 반감을 산 것도 이와 같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집을 짓기 위한 주물로 만들려 했으나 쇠붙이는 용맹한 장군의 명검이 되겠노라 선언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니 충돌이 일어났겠지요. 맞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관계가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당신도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애정을 갈구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나를 보지 않는 대상을 향해 끝없이 구애를 해보아야 남는 건 서로의 불행뿐이겠지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땐 그것이 인생임을 깨닫고 혹시 내 마음대로 되는 순간에는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기죽을 필요도 없지만 잠시 찾아온 행운에 탐닉해서도 곤란합니다. 지나친 것은 도리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늘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지러워야 정상이고 이 어지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건 50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내면을 관리하는 우리의 몫이겠지요. 50입니다. 언제까지 마귀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불길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얻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이제는 튀지 못해서 안달이 난 과거의 모습과 결별할 때입니다. 화려한 불꽃을 피웠다면 아름답게 시들 용기도 필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고요함을 지킬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장. 다가오는 날들을 잘 시작하는 법. 50이 되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해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모든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더 자주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발이 닿는 곳과 만나는 모든 인연을 존중하고 일상을 즐기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기로회를 아십니까?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베풀던 연회를 지칭합니다. 고려 때는 주로 관직에서 은퇴한 선비들의 모임을 의미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기로소에 들어간 신하들을 위한 연회의 뜻으로 쓰였답니다.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기로회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70이 넘는 정의품 이상의 문관들이 참여하는 단체였습니다. 기로회에 쓰인 늙을 기는 원래 나이 예순을, 늙을 로는 70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50은 아직 노인이라고 말하기 이른 시기지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조선시대에도 늙음의 기준은 최소 나이 60 이상부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기로회는 조선 태종 이후 급격히 존재감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기로회가 왕의 정치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횟수가 많아지자 태종이 기로회의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가 되려 영향력을 잃게 된 셈입니다. 예승과 이른의 지혜를 인정해서 만들어진 기로회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로회의 구성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직을 잃은 허전함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역설적으로 공직에서의 퇴출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소확행은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썼다는 말이죠. 돈, 명예, 권력처럼 크고 화려한 것을 쫓기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다. 앞에서 본 기로회의 구성원 역시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소확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건 아닐까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음식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50에는 적절하게 분주해져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 반려견을 정성스레 챙기는 것. 장자에 의하면 이런 소소한 분주함이 모여 50에 소확행을 이루고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지요. 50의 배움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5장. 이제부터는 홀가분하게 살기로 했다. 연못에 사는 꿩은 10발자국을 가서야 먹이를 쪼고 100걸음을 옮겨야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꿩은 우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운은 비록 왕성할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50에 이르러 그동안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즐기며 미소 짓는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은 충분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합니다. 이제 세상에 갇혀 길러지기를 바라진 않을 것 같다고요. 장자의 말처럼 그 안에서 힘은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비교하며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이 행복한 공간인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에 갇히지 말고 그냥 현재 느껴지는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행에 집착하는 모습만큼은 이겨냈으면 합니다. 50이 된 여러분이 즐거운 결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자신을 괴롭히는 극기 훈련과 같은 일들은 그만하십시오. 대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50에 누려야 할 모습의 시작이자 끝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울타리에 집착하는 불행은 오늘 당장 끝내야 합니다. 행복을 내일까지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나가며 누구나 한 번쯤 호접지몽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느 날 장자가 잠을 자는데 나비가 된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가 되자 몸도 가뿐하고 날개짓도 가벼워 여기저기를 훨훨 날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즐겁습니다.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을 즐기면서도 정작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자 다시 장자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던 꿈이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나는 나비였는데 장자가 된 꿈을 꾼 것인가? 호접지몽은 장자의 이야기 중에서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 구별은 있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큼이나 변화하는 모습 역시 아낌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장자와 나비는 겉모습이 달라 구별할 수 있지만 둘 중 무엇이 좋고 나쁜지와 같은 잣대를 들이밀거나 차별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나비는 나비의 존재 그대로, 장자는 장자의 존재 그대로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설령 나비가 장자로 변화했다고 할지라도 변화한 모습 역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자는 호접지몽 이야기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차이를 차별과 혐오로 증폭시키며 대립과 갈등에 몰두하던 우리를 향해 조언했던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신적 자유와 마음의 유연성을 얻어 평온과 행복에 이르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즐겁고 기쁜 일을 겪을 땐 나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겪을 땐 나비가 아니라 바퀴벌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 움츠러들어서는 분노의 시선으로 세상을 저주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만약 장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타인을 미워하고 인생을 비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장자의 호접지몽으로부터 제가 바퀴벌레가 된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 꿈을 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떤 꿈을 꾸든 꿈속의 내 모습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꿈에서 깨면 돌아오는 원래의 내 모습도 인정하면서 덤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상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길몽인지
악몽인지를 고민하기보다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에게는 평온하고 은은하게 다가와 속삭여주는 듯하여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